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낮에 지상의 공기가 햇볕에 뜨겁게 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 와도 자외선 지수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관련 방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원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2024 영월 드론 챌린지가 어제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6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지난해 도입한 의정 모니터 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정의당이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의정 모니터 구성과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막강해진 도의회의 권한을 감시하기 위해 의정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횡성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8살 유모 씨를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유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반쯤 횡성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재산정책과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재산과는 기존의 회계과 재산관리팀과 도로과 도로자산팀, 치수과 폐천관리팀을 통합한 부서입니다. 재산과는 앞으로 3년 동안 1,500억 원대의 미활용 토지를 매각할 계획인데요. 강원도는 현재 도유지 가운데 14,000필지 5천억 원대의 토지가 무단 점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강원 원주, 춘천, 홍천 일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나무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정호 의원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드름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해서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 도내 발병 현황을 보면은 2021년도에 5,969그루고요. 22년도가 7,800그루, 23년도가 8,363그루로 이제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살펴보면 춘천이 18,399그루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이 홍천이 1,671그루, 원주, 횡성, 정선, 동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삼척, 화천, 철원에서도 소나무 대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고량을 살펴보면요. 고사목 주변부까지 합치면 3년간 49,100그루의 침엽수가 제거되었으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체의 83%가 춘천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평군 등과 밀접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상반기에만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제거하는 등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춘천이 잣나무 등이 많은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선충 피해가 큰 경기 가평군과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주변 나무로도 이제 감염이 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3차 대유행 우려가 지적될 만큼 빠른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배정된 방제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금년도 상반기 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전량 방제를 위해서 배정된 당초 예산이 29억 원입니다. 네. 이 29억 원은 이미 모두 투입이 됐고요. 네. 하지만 도 경계 연접 지역에서의 재선충병 유입과 도내 감염 확산 등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해서 강원자치도가 산림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건가요? 네, 추가 예산 확보에도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고사목이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 수염 하늘소의 연간 이동거리가 2에서 3km 정도임을 감안하면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확산 차단이 중요하지만 현재 84명의 예찰 인력으로 도내 방대한 산림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찰 인력 확충도 필요하고요.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단목 벌채 방식이 일반적인데 한 그루를 베는데 인건비로 약 37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네. 인건비뿐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을 위한 예찰단 구성부터 시료 채취 그리고 검경 의뢰의 과정도 필요하고 감염 발생 시 나무를 파쇄하거나 훈중하는 등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므로 방제 예산 등을 합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현재. 네. 네, 각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효과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3년도에 발생한 8,363그루의 방제를 위해서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1,654그루가 발생했으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훨씬 더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요. 특히 방제 예산은 고사목 처리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비용 등에도 예산을 써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2배 늘려줘도 방제 현장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도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고 정부 차원의 산림보호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000그루 정도일 때 54억 원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나무가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예. 입장이십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내 피해의 80%가 무려 집중이 된 곳이 춘천시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국도비 지원액에 자체 예산 8억 원까지 더해서 방제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경북 5개 시군이 소나무 제선충병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내 시군에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예산 부족 해소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좀 대안은 없을까요? 현재 제선충병 피해는 2007년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현재 3차 팬데믹을 맞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제선충병 피해 나무는 22년에 38만 그루 정도가 되고요. 작년 106만 그루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로는 산림청으로부터 확보한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도내 제선충병 주요 발생 지역에 투입하여서 금년도 하반기에 피해목 전량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피해 확산 저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가 국비 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방제 전략 등을 수립하고 공론화를 통한 각 지역의 상황과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나무 제선충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 병해충 대응 차원의 관습적 방제만 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보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으로 해마다 강원도에서 2만 그루에 가까운 소나무와 잣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파쇄 조치되는 감염목들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방제 작업 시 별채 산물은 최대한 수집,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산물의 수집 및 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하거나 그물망 피복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 버려지는 나무들이 보다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방제 후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파쇄해서 톱밥으로 만들어 축사 바닥에 까는 보온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대체 연료, 칩, 땔감 등 연료용으로도 가능하고 데크 조경용, 목구조용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질이 좋은 원목은 파쇄하기보다 열 처리 등을 거쳐 운반용 펠릿의 재료로 재탄생시키는 등 제선충병 피해목을 친환경 목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무주사 등 예방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고요. 감염목의 확산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감염된 나무 주변 나무까지 제거해야 해서 피해가 더 심각해서 참 걱정이 되는 건데 네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소나무 제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 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다뤄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정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기존 녹색에 표시되던 보행 대기 시간을 적색 신호에 적용한 건데요. 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도입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설치 후 6개월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종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 갑자기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교통행정과 홍성동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에서는 무단횡단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신호등의 적색과 녹색 잔여시간 모두를 표시해주는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인 시청사거리 등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시범 운영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될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의 녹색 신호의 잔여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일 때 초록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빨간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네. 시간 이후에 이제 초록불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녹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는 해줬었는데 이제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된다고 하니까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 신호의 잔여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을 말하는 건데요. 99초부터 표기되고 적색 신호 종료 시간이 6초 이하가 되면 시간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는 급하게 사전 출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섬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인 시청 사거리를 비롯해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위치는 무실동 시청 사거리와 시청 정문 사거리, 혁신도시 신평원 사거리, 기업도시 도옥의 삼거리, 우산동 상지대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입니다. 이번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시범 사업은 향후 시범 운영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될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어서 원주시 교통행정과 홍성동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단횡단 사고 예방은 물론 무리한 횡단보도 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차량이 우회전할 때 갑자기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교통지정체 구간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만성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시범 운영으로 보행자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회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보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적색 잔여 시간이 보이면 운전자가 보행 신호가 들어오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2024 드론 챌린지가 진행됐는데요. 지역 주민 누구나 드론 축구를 포함해 팝드론, 4차 산업 분야 진로 체험까지 다양한 드론 산업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오왕성 드론 팀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월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어제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2024 드론 챌린지가 진행이 됐죠. 이번 행사에서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드론 축구와
드론 코딩 실력을 겨루는 경기를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학습이나 응원차 행사장을 찾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도 드론과 과학기술을 놀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을 조종해서 바닥에 누름판을 빠르고 정확하게 두드리는 경기인 팝 드론도 있었고요. 네. 로봇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가상현실 세계를 탐험하는 체험기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즐기신 것 같은데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번 행사에서 운영된 드론 로봇이라는 것이 놀이도구로 저변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가까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친숙한 정도는 아니어서요. 그렇죠. 새롭고 흥미로운 체험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주로 책으로 공부하다가 또래들과 한데 모여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몸으로 배우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런지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선생님과 학부모, 주최 측인 저희들에게까지 듬뿍 전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비롭고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장 그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경쟁이 직접적이고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화려한 드론 축구에 대한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네. 대회 출전 선수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차 학년 전체 또는 전 교생이 행사장을 찾은 학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학교 간 경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현장에서 치열한 응원전이 펼쳐져서 청소년들의 응집된 목소리로 체육관 내부가 떠들썩했습니다. 드론 코딩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참가자들이 2명, 3명씩 한 팀을 이뤄서 장애물을 피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착할지 세밀하게 계산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우면서도 참 즐거움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 드론 챌린지를 위해서 관내 13개의 학교에서 16개 팀이 참여해서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경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총 100여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선수들이 드론 축구와 드론 코딩 종목에 참가했는데요. 네. 그간 영월군에서 지원한 방과 후 특성화 드론 교육을 통해서 드론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대체적으로 거두었습니다. 드론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경쟁했는데 흥미롭게도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초등학생들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 우승을 했다고요? 네네. 오, 대단하네요. 영재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드론과 관련한 또 다양한 교육 과정과 진로 체험이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영월군은 드론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드론을 자연스럽게 놀이로 접하고 그 놀이에 들어있는 과학기술의 원리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드론 챌린지 행사가 그런 흥미를 더 키우고 놀이로 배운 것을 실행해보는 마당이고요. 체험학습이나 진로 박람회를 통해서도 직업과 유망 분야 등 가능성을 키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드론 관련 얘기하니까 이제 덕포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드론 테마파크가 생각이 나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도심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인프라, 안전성, 가시성 등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좋은 영월읍 덕포리 동강변에 조성 중인 드론 테마파크는 올해 9월경이면 준공이 되어서 드론 레포츠 동호인들과 드론 기업에 쾌적한 비행 환경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럼 영월 드론 테마파크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드론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연습장과 드론 군집 비행, 레포츠 취미 활동이 가능한 잔디 광장, 고정익 드론을 비행 시험할 수 있는 활주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 비행 시험센터와 올해 드론 테마파크, 2026년 다목적 드론 센터까지 준공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드론 산업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와, 뭐가 굉장히 많네요. 그 안에서만도 충분히 즐길 거리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들 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오늘 얘기 나눈 드론 챌린지 올해로 3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론 교육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은 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드론 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가 이제 아주 길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드론 챌린지에 참가한 학생들의 면면을 보니까 아마 이제 드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제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오왕성 드론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6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